순애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손목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오늘은 추석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습관적으로 소음을 줄이려 했지요. 냉장고에서 어제 준비해둔 쌀가루 반죽을 꺼냈습니다. 찹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어 반죽한 것이 이제 막 적당한 상태가 되었더군요. 송편 만들기는 순애에게 명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손바닥 크기만 한 반죽을 떼어 둥글게 빚고 가운데에 팥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어냅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지요. 민수가 좋아하겠구나. 아들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49살이 된 아들이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어린 시절 송편을 좋아하던 그 아이였지요. 송편을 찜통에 올려놓고 순애는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애호박전, 동태전, 깻잎전까지 각각의 재료를 얇게 썰고 밀가루 반죽에 담갔습니다. 기름이 적당히 달궈진 팬에 하나씩 올려가며 노릇노릇하게 부쳐냈지요. 지연이는 동태전을 좋아한다고 했나? 며느리의 취향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며느리와의 관계는 조심스러웠지요. 그래도 명절만큼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순애는 정갈하게 용기에 담긴 음식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이 정도면 손녀 은지도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순애는 큰 보자기에 음식 용기들을 정성스럽게 싸서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정거장 거리였지만 무거운 짐 때문에 택시를 탔지요. 명절이라 그런지 길이 한산하네요. 택시기사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지요. 모두들 고향이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10시 30분이었습니다. 순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지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몇 달간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1204호 앞에 도착한 순애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렸지요.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서 순애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갑고 딱딱한 어조였지요. 지연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추석 음식 좀 준비해 왔다. 송편도 직접 빚었고. 순애가 말을 잇기도 전에 지연이 팔짱을 끼며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사과하지 않으시면 들어오실 수 없어요. 사과?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를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지난 몇 주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정말 모르시겠어요? 지난주에 은지한테 하신 말씀들 기억 안 나세요? 순애는 머릿속을 뒤졌습니다. 지난주 손녀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았지요. 은지가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자 위로의 말을 건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일까요? 민수야, 나야, 엄마다. 순애가 안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명 아들이 집에 있을 것이었지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다시 한번 불러보았지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지연은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요.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하실 때까지는 들여보낼 수 없어요. 은지도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아세요? 순애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녀를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니. 무엇보다 아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지요. 순애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욱 아팠지요. 분명 은지도 함께 있을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명절을 즐기는 따뜻한 시간에서 자신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만 받아주지 않겠니? 새벽부터 준비한 거란다. 순애가 보자기를 풀어 용기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요. 그런 것까지는 어머니가 그냥 가져가세요. 지연아, 명절인데 어머니께서 먼저 사과하시면 모든 게 해결될 일이에요. 순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녀는 음식 용기들을 현관 앞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민수에게 전해주렴. 엄마가 다녀갔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순애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지요. 가슴 한편에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며 순애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 예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나마 화목한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문전박대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명절이라 그런지 승객이 많지 않았지요. 순애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자신의 심정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애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이 평소보다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지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을 때 비로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혼자 중얼거리며 그녀는 오늘의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현관 앞에 버려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연이 치워버렸을지도 모르지요. 가족을 위한 마음이 이렇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끝까지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지요. 적어도 문 앞에서라도 한마디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명절 밥상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지요. 텔레비전을 틀어놓았지만 화면 속 즐거운 명절 분위기가 오히려 더욱 외로움을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순애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지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것 같았지요. 오늘의 일은 분명 더 큰 변화의 시작일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추석날의 모욕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었지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찾아온 월요일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순애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지요. 어젯밤 내내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준비하며 그녀는 계속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표정, 아들의 침묵, 그리고 현관 앞에 놓고 온 음식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요.
민수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혼자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먼저 연락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순애는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진 것이 2008년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국에도 몰아쳤던 그때 말이지요. 민수가 운영하던 작은 무역회사가 하루아침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이번만요. 그때 민수의 목소리가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38살의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매달렸었지요. 회사가 망하면 보증을 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당시 그녀는 50대 중반이었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수는 머뭇거렸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아니, 4천만 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돈은 순애에게는 거금이었습니다. 퇴직금 전액과 평생 모은 저축을 합쳐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지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준비해보마. 다음 날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20여 년간 다닌 직장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지요.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해지해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순애는 정말 뿌듯했었지요. 아들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돈을 전해준 지 한 달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상담받았는데요. 공동계좌를 만드는 게 좋겠대요. 공동계좌? 네, 만약에 또 급한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일일이 부탁드리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고. 민수는 은행 상담사가 설명해 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순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따라갔지요. 그래. 내 생각이 맞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질 것 있겠니? 그렇게 해서 공동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순애의 이름으로 된 계좌지만 민수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듬해에는 또 다른 제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탁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재산 관리를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요? 지연도 함께 와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신탁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시더라도 안전하게 관리될 거예요. 순애는 며느리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다소 서먹했던 관계였는데 가족의 재산을 걱정해주는 모습이 기특했지요. 그럼 수혜자는 누구로 하면 되는 거니? 당연히 민수로 해야죠.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은지도 추가로. 그렇게 해서 신탁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순애는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정확히 무엇을 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다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뿐이었지요. 그 후 몇 년간 순애는 만족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안정되었고 손녀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가끔 통장을 확인해 보면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지만 아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뭘 그렇게 따져? 순애의 신념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인데 돈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그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예전만큼 자주 안부를 묻지 않았고 명절이나 생일 때의 분위기도 어색했지요. 그때부터였구나.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008년 그 사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지요. 순수한 모성애로 시작된 도움이 어느새 복잡한 이해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동계좌와 신탁. 당시에는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자신을 올가매는 사슬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아들에게 넘겨준 셈이었지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지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요. 어제는 지연이가 너무했어요. 미안해요. 그 말에 순애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사과한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었지요. 괜찮다. 그런데 민수야,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거니? 요즘 너희들이 좀 이상하더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냥 지연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요. 은지 교육비도 많이 들고 아파트 대출도 있고. 민수는 둘러 말했습니다. 핵심을 피해가는 것 같았지요. 그런 거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것까지 부담드리면 안 되죠. 하지만 순애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라면 자신에게 충분히 있는데 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의 사과는 진심 같았지만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았지요. 신탁 잔고나 한번 확인해 볼까? 그동안 별 관심이 없었던 재산 관리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오는 서류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지요. 아들이 알아서 관리한다고 해서 맡겨뒀는데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책상 서랍을 열어 쌓여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신탁 관련 서류, 공동계좌 명세서들이 수북했지요. 하지만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순애는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자신의 재산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은행에 가봐야겠다.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악화될 수도 있었지요. 그래도 알아야 한다.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지한 채로 살고 싶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가며 순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제의 모욕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일부터는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말이지요. 화요일 오전 순애는 약속한 대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신탁 담당 상담사 앞에 앉아 자신의 계좌 현황을 듣고 있을 때였지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반년 동안 얼마가 빠져나간 거라고요? 총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동산 관련 투자라고 신청서에 나와 있네요. 상담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순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큰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제가 승인한 건가요? 공동 관리인이신 아드님께서 처리하신 것 같은데요.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순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자신 몰래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지요.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순애는 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지요. 열쇠를 찾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서도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수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변명을 늘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화를 내면서 오히려 자신을 탓한다면? 점심때가 되어서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애는 귀찮아서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려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지요. 손녀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은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 밝던 모습과는 달랐지요. 교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웬일이니? 학교는?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지요. 순애는 손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무슨 일인데? 차라도 마시자.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앉아서 얘기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할머니와 손녀. 은지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은지야, 무슨 일인지 할머니한테 말해봐. 순애가 손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은지가 고개를 들었지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흉을 봐요. 뭐라고? 할머니가 간섭이 너무 심하다고, 은지 교육에도 참견한다고, 그런 말들을 해요. 순애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섭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은지가 다시 머뭇거렸습니다. 더 중요한 말이 있는 것 같았지요.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은지가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한 것 같았지요. 순애는 안경을 쓰고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메일이었습니다. 민수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보낸 것 같았지요. 내용을 읽어가며 순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신탁을 조기 청산해서 강남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처리 가능할 것 같으니 매물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신 모르게 신탁을 청산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지요. 이걸 어디서 봤니? 아빠 노트북에서 어제 과제하려고 컴퓨터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메일이 열려 있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의 사생활을 들여다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았지요. 순애는 종이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더욱 충격적이었지요. 단순히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예 신탁 전체를 정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언제 날짜로 되어 있니? 이번 주 금요일이요. 할머니, 이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손녀도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였던 것이지요.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지요. 어제 전화로 사과했던 것도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은지가 할머니의 어깨를 쓸어주었습니다. 순애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할머니, 저는 이런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돈인데 할머니가 모르게 쓰는 게 맞나요? 그리고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할머니 탓만 해요? 고등학생인 손녀가 어른들보다 더 명확하게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것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지요. 은지야, 내가 이런 걸 신경 쓸 나이가 아닌데.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이제 고3이에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은지는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할머니, 이제 지켜야 해요. 할머니 권리를 지키셔야 해요. 손녀의 말을 듣고 있던 순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 참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족 관계를 망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이 일로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어떻게 하니?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지는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를 하고 온 것 같았지요. 그런데 할머니, 이거 빨리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은지가 돌아간 후 순애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지요. 금요일이면 자신의 평생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과 정면으로 맞설 용기도 없었고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모르겠었지요. 내일 다시 은행에 가봐야겠다.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손녀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려준 만큼 자신도 행동해야 했지요. 창밖을 바라보며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가족이라는 개념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손녀 은지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 그것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족 관계를 완전히 망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지요. 손녀가 보여준 용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행동해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손녀 은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지켜야 해요. 그 말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지요. 어젯밤 은지가 가져다 준 충격적인 증거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분히 샤워를 하고 평소보다 정중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진한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오늘은 끝을 내자.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은지가 가져다 준 이메일 출력물과 어제 은행에서 받은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지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오전 9시 은행 개점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은행까지 걸어가는 동안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동시에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손녀 은지의 용기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이제 지켜야 해요. 그 말이 순애에게 힘을 주었지요. 고등학생인 손녀도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데 자신이 계속 참고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문이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순애도 그들과 함께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어제 오신 고객님이시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 상담해준 직원이 순애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지요. 공동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탁도 새로 만들고 싶어요. 상담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장고 조회였는데 갑자기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지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돈이 사용되고 있더군요. 순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동계좌 해지는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에게 통보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탁 변경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일주일 정도. 하지만 급하시다면 특별 처리를 요청해 볼 수 있어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특별 처리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탁의 수혜자는 제 손녀 은지 한 명만으로 하고 싶어요. 상담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제 돈입니다.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순애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상담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복잡한 서류들이 순애 앞에 놓였습니다. 공동계좌 해지 신청서, 신탁 변경 신청서, 새로운 수혜자 지정서까지 꽤 많은 분량이었지요. 하지만 순애는 차근차근 읽어가며 서명했습니다. 어떤 서류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상담사에게 물어보았지요. 여기 이 부분은 무슨 뜻인가요? 신탁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입니다. 이전에는 아드님께서 공동 관리를 하셨는데 이제는 고객님만 관리하시게 됩니다. 좋습니다. 순애는 망설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이었지요. 서류 작성이 거의 끝나갈 무렵 순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지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미 은행에서 통보가 간 것 같았지요. 응. 은행에 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공동계좌를 해지한다고 하시면. 민수야.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지금은 바쁘다. 순애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담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지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계속해주세요.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났습니다. 순애는 마지막 서명을 하기 전에 잠시 펜을 들고 있었지요. 이 서명으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손녀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위해 용기를 낸 그 아이. 그 용기에 보답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지켜야 해요. 은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지요.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60년 넘게 써온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의미 있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계좌로 모든 자금이 이관될 예정이고 신탁도 고객님 단독 관리로 변경됩니다.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순애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통장과 카드입니다. 비밀번호는 고객님께서 직접 설정해 주세요. 순애는 새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만 적힌 통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신의 것이었지요. 수혜자인 따님께도 안내 자료를 보내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주소는 여기 적어드릴게요. 순애는 은지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선택을 알게 되면 기뻐할 것 같았지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은행을 나서는 순애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홀가분함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것이지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선택이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유난히 청명해 보였지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였지요.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들이 오지 않은 것 같았지요.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여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곧 있을 대화를 위해 준비가 필요했지요. 오늘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손녀 은지가 보여준 용기, 그리고 자신을 위해 진실을 알려준 그 마음에 보답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지요. 손녀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오늘 용기를 냈단다. 고마워. 곧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사랑해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손녀가 고마웠지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비록 어려운 대화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오후 4시경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세게 울렸습니다. 순애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요. 은행에서 통보가 간 이상 아들이 오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지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특히 지연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함과 원망이 섞여 있었지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순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세 사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먼저 참지 못하고 말했지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계좌까지 해지하시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 순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은지가 가져다 준 이메일을 꺼냈지요. 이게 뭐니? 종이를 받아본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지요. 들킬 줄 몰랐던 일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계약금으로 내 신탁을 청산한다.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순애가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목소리였지요. 엄마, 그건 나중에 다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언제? 돈이 다 없어진 다음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되잖아요. 은지 교육비도 많이 들고,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그래서 내 돈을 함부로 써도 된다는 거니? 순애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저희가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 갚을 생각이었고, 민수가 애써 설명하려 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2008년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뭐라고 했니?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했지. 그때 내가 약속한 게 뭐였니?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도 어렵다는 거니? 그럼 계속 내 돈으로 살아갈 거니?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할 수 없었지요. 순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았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지.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뭘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지연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묶이는 거야. 너희가 나를 존중했니? 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니?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애의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정했다. 이제부터는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그리고 나중에 상속할 사람도 내가 정한다. 그게 은지라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은지는 적어도 나를 속이지 않았어. 할머니를 걱정해줬고.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지금까지 내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먼저 일어났지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가족 관계가 끝나는 거 아시죠? 이미 너희가 끝냈어. 나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야.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민수야,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만들기 어려운 거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알 거 아니니? 결국 민수와 지연은 아무 성과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순애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지요. 저녁 때가 되어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화내고 있어요. 은지야, 할머니는 괜찮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할머니, 제가 할머니 편에 서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니?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할머니가 고맙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는 연락이 뜸해졌지만 순애는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지요. 은지는 가끔 몰래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부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지요. 할머니,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거 어때요? 어느 날 은지가 제안했습니다. 이사, 네, 여기서는 계속 부모님과 부딪힐 것 같아요. 차라리 할머니와 제가 함께 사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순애와 은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투룸이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지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은지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평화로워 보였지요. 그래. 할머니도 좋다. 순애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저녁, 할머니와 손녀가 마주 앉아 소박한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단순했지만 따뜻했지요. 은지야, 할머니가 내게 남겨주고 싶은 건
돈만이 아니야. 뭐예요, 할머니? 존엄이야. 그리고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용기.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지. 그래. 내가 할머니한테 용기를 준 거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줬어.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지요. 그날 밤 순애는 은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언젠가 읽어보라고 말하며 건네줄 편지였지요. 은지에게 할머니가 내게 주고 싶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삶의 지혜다. 남이 차린 자리에서 구걸하지 말고 내 상을 스스로 차려라. 그것이 진짜 삶이다. 때로는 혼자 서는 것이 외롭고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다. 내가 할머니에게 보여준 용기를 잊지 말아라. 사랑한다. 할머니가.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맑은 가을 공기가 상쾌했지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도 이제 그런 일상을 찾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로운 일상 말이지요. 집에 돌아오니 은지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산책 어땠어요? 좋더구나. 우리 은지도 가끔 같이 나가자. 네, 좋아요. 창밖으로 한강이 흘러갔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순애의 삶도 그와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내면에는 새로운 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존엄을 지킬 줄 아는 힘, 경계를 그을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이것들이 순애가 손녀 은지에게 남겨주고 싶은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내게 고마워. 저도 할머니께 고마워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차린 소박한 밥상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으며 말이지요.